새벽 4시 어느 요양병원 복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침대 위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눈은 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코에서 가느다란 관 하나가 뻗어나와 침대 옆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손은 하얀으로 침대 난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손은 젊은 시절 아이를 업고 시장을 누비던 손입니다. 남편 도시락을 싸던 손입니다. 손자 머리를 쓰다듬던 손입니다. 지금 그 손은 자기 코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콧줄을 삽입한 환자는 273, 850명입니다. 이 가운데 7, 322명이 요양병원 환자입니다. 8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코에 관을 꽂은 채 누워 계신 겁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아직 죽지 않은 겁니까? 오늘 저는 우리 대부분이 피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 손으로 여러분은 참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가 태어난 아기를 처음 하나 올린 것도 그 손이었고 새벽같이 부엌에 서서 밥을 지은 것도 그 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준 적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적도 있었을 겁니다. 퇴직하던 날 짐을 챙기던 것도 그 손이었을 테고 손자, 손녀의 볼 얼루만진 것도 바로 그 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그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얀 전에 묶입니다. 억제 장갑이라는 것을 끼웁니다. 코에 꽂힌 관을 뽑을까 봐 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평생 자유롭던 손이 마지막에 가서 묶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손을, 여러분의 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게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분들에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하신 분은 댓글에 일 아직 못하신 분은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숫자 하나면 됩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콧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큰 질문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철학자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묻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가 전부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관이 대신 밥을 넣어주면 그것도 사는 겁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줄기는 서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뿌리는 이미 말라 있고 잎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서 쇠기둥으로 받쳐놓은 겁니다. 멀리서 보면 나무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압니다.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의 모양만 남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않은 겁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2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삶의 한 행위라고.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죽음이 어떻게 삶의 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을 거부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삶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음에 몸이 녹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저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관이 대신 밥을 넣어줄 때 그것을 삶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각자가 답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한번 품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품고 있어야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제대로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콧줄 정식, 이름으로는 비위관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호스를 집어넣어서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관을 통해 음식과 약을 직접 위에 넣어주는 것이지요. 글로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안쪽부터 목구멍까지 24시간 내내 이물감이 있습니다. 침을 삼키면 관에 걸립니다. 목이 아파도 기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관 때문에 유엔이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에 걸리는 게 있으니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 어떤 분은 몇 년을 이렇게 사십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손을 먹는 겁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코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코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빼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 병원에서는 관을 뽑으면 안 되니까 손을 먹습니다. 억제 장갑을 끼웁니다. 어떤 곳은 발도 묶는다고 합니다. 24. 시간 코에 관관이 꽂혀 있고 손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까?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주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자에게 말합니다. 겉줄을 넣어야 합니다. 안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싫다고 해도 가족이 원치 않아도 법적으로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안 하면 방임이 되고 하면 환자가 고통스럽고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아픈 겁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명의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밥줄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콧줄은 법적으로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셨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73세 뇌졸중에 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콧줄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해야 된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하면 퇴원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콧줄이 들어간부터 할머니의 손은 묶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칼을 잡고 생선을 다듬던 그 손비 오는 날 포장 위에서 손님을 불러 모으던 그 손이 하얀에 묶인 겁니다. 아들이 면을 갈 때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14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14개월 동안 사신 게 아닙니다. 14개월 동안 돌아가신 겁니다. 이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8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코에
관을 꽂힌 채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스스로 원해서 그 관을 꽂고 계신 걸까요? 아까 산에서 본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쇠기둥으로 받쳐 놓은 나무. 멀리서 보면 서 있지만 이미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집에 꽃병 하나 놓아두신 적 있으실 겁니다. 꽃이 예쁠 때는 매일 물을 갈아줍니다. 그런데 꽃이 시들어도 바로 치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꽃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꽃병을 씌우고 나면 식탁이 텅 비니까 그 빈자리를 마주하기가 싫으니까 씻은 꽃에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콧줄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을 빼면 사람이 떠나니까 그 빈자리가 무서우니까 가족도 병원도 법도 모두가 쉬운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들은 하나같이 지금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의식이 흐려지고 나서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서 딱딱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이런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 이것을 미리 나라에 등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유서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문서를 등록해 두면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을 세게 눌러 살리는 심폐소생술,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인공호흡기, 혈액을 기계로 걸러주는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리고 수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혀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콧줄, 즉 인위적인 영양 공급은 이 법만으로 완전히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명, 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때문입니다. 영양분과 물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향사를 쓴다고 해서 콧줄을 100%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법정보다 이 문서의 존재 자체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명, 치료 여부를 물을 때 이 문서가 있으면 대화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이 이미 의사를 밝혀 놓았다는 사실 하나가 가족에게도 의료진에게도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고 지정된 병원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가시면 상담사가 20분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각각의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알려줍니다. 다 듣고 나서 비용은 무료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문서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도 되고 수정도 됩니다. 한번 서명했다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쓸어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는 것 저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걸 쓰면 병원에서 나를 안 치료해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적용되는 시점은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뿐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든 뼈가 부러지든 암이 발견되든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 때문에 치료를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동철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살 중학교에서 32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퇴직한 뒤에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선생님이 사전 의향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5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요양병원에서 코주를 달고 돌아가셨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 친구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다고, 입을 벌리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눈에 빛이 없었다고. 그 뒤로 이 선생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전 의향서 쓰러 가자. 아내는 처음에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보건소에 가셨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해주는 것을 나란히 앉아 들으셨습니다. 서명하는 순간이 선생님 손이 조금 떨렸다고 합니다. 왜 떨렸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죽음에 내가 서명하는 느낌이었다고.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글자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고. 그런데 보건소 문을 나서는데 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아내 손을 잡고 걸어 나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죽음이 안 무서웠어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이 한마디가 참 큽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향서는 죽음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주겠다는 서명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의향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문화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깝습니다. 무슨 불길한 소리냐?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정말로 그날이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현실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피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갑자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콧줄을 넣어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으면 자식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 어떡하지? 혹시 더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건 내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짓눌려서 결국 동의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동의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 결정인지 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결정인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고통에서 자식들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살스라의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몇 번이나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셨습니다. 나 나중에 콧줄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큰아들은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시잖아요. 둘째 딸은 아예 화제를 바꿨습니다. 막내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세 자식 모두 피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편지를 쓰셨습니다. 세 자식에게 각각 한 통씩 편지마다 첫 부분에는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콧줄을 원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게 연장하는 것보다 편하게 가고 싶다. 이것은 내가 오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니
나중에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그런데 편지의 뒷부분은 세 통이 다 달랐습니다. 각 자식에게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을 하나씩 써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가장이 되어서도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대견하다. 둘째, 딸에게는 어려운 시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내가 이 집의 햇살이었다. 막내, 딸에게는 늦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선생님이 된 내가 엄마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막내 딸이 편지를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분은 전화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가고 싶은지, 어디서 가고 싶은지, 무엇이 두려운지 저 할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죽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나눈 대화 중에 가장 살아있는 대화였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살아있는 대화였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하면 대화도 얕아집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밥 먹은 이야기도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닿지 못합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은 죽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옵니다.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코에 관을 꽂고 손을 묶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연장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하셨으면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아버지가 집에서 가족 곁에서 눈 감고 싶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 주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편지를 쓰십시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어떤 서류보다 강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녹음도 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꺼내는 타이밍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탁에 앉아서 나 죽는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요.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계기를 이용하십시오. 텔레비전에서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아는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에 같이 갔다 오는 길에 그럴 때 가볍게 한마디 꺼내시면 됩니다. 나는 말이야,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어. 그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씨앗을 하나 심어 드시는 겁니다. 자식이 불편해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불편한 게 나중에 평생의 짐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향서도 썼고 가족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호스피스, 그거 다 포기하고 죽으러 가는 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호스피스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을 낫게 하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콧줄처럼 고통스러운 장치로 하루를 더 연장하는 대신 통증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낫게 하는 치료에서 편안하게 하는 치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치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는 콧줄 같은 인위적인 처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콧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법 때문에 콧줄을 빼기 어렵지만 호스피스를 선택하면 처음부터 그런 고통스러운 장치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병원 안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입원해서 전문 의료진에게 통증 관리와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시면서 호스피스 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겁니다. 익숙한 방, 익숙한 이불, 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도 있어서 다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호스피스 전문가의 상담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암 후천 성면역, 혈핍증,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던 김상호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세 퇴직 공무원이셨습니다.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더 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무엇이든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며칠을 생각하신 끝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기계에 연결된 채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 집에서 너희 곁에서 가고 싶다. 큰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를 더 해봐야지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고 가정 호스피스를 신청하셨습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김 선생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호스피스 팀이 일주일에 2번 방문해서 통증을 관리해 줬습니다. 아프실 때 약을 조절해주고 힘드실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당이 보이는 거실 의자에 앉아 내와 차를 드셨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어느 날 밤 김 선생님은 잠들듯이 가셨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기계에 묶여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편하게 가셨어요. 마지막에 숨이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졌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아까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코에 관을 꽂고 손이 묶인 채 14개월을 보내신 이야기. 그리고 지금 김상호 선생님 이야기.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손주 그림을 보면서 석 달을 보내신 이야기. 두 분의 마지막은 너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미리 말해둔 사람의 마지막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매사 추세추 종합병원에서 폐암 말기 환자 1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한 그룹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만 받았고 다른 그룹은 진단 초기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호스피스를 함께 받은 환자들이 삶의 질이 더 높았습니다. 우울증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호스피스를 받은 환자들이 평균 2개월 치료를 더 오래 사셨습니다. 호스피스를 받은 쪽이 11.6개월, 일반 치료만 받은 쪽이 8.9개월, 적극적으로 치료를 더 한 쪽이 아니라 편안하게 돌봄을 받은 쪽이 더 오래 산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덜 했는데 더 오래 살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면역이 돌아가고 잠을 자야 세포가 회복되고 웃을 수 있어야 몸이 버팁니다. 고통 속에서 억지로 연장하는 것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실제로 생명을 더 늘리는 길이었던 겁니다. 호스피스는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십시오. 가까운 호스피스 기관이 어디 있는지, 가정 호스피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알아두시는 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향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스피스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혹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여쭤보면 죽음 그 자체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무섭다. 고통스러울까봐 무섭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다. 혼자 죽을까 봐 무섭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모양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내가 미리 정해놓으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사전 의향서를 쓰면 어떻게 죽을지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말해두면 짐이 될까봐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호스피스를 알아두면 고통스러울까봐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하나씩 정리가 되면 무서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이사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래 살던 집을 떠나기 전에 짐을 쌉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소중한 것은 잘 싸고 새 집에 가져갈 것과 여기 두고 갈 것을 정리합니다. 집을 비우면서 살짝 아픕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것이니까. 하지만 다 치우고 빈집을 돌아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합니다.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삶의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억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제자리에 놓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에 두고 주고 싶은 거 주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러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것이 됩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각이다. 2년 전 말인데 지금 들어도 뜨끔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주에 해볼 수 있는 것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5줄이면 됩니다. 3줄이어도 됩니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괜찮았다. 이 한 마디만 적어도 됩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괜찮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집에서 전랍 하나 또는 옷장 한 칸만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옷 안 쓰는 물건,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을 꺼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분에게 드려도 좋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5분이면 5분이어도 됩니다. 텔레비전 끄고 휴대폰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창밖을 보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 가지만 느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 아직 햇빛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산다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여쭤봤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선택하고 연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은 나무를 쇠기둥으로 세워 두는 것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듯이
기계와 관으로 사람을 붙들어 두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의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8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코관을 꼽고 계시다는 사실. 그중 많은 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관을 달게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14개월 동안 사신 것이 아니라 14개월 동안 돌아가신 것이었다는 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지금 건강하실 때 보건소에서 무료로 등록하시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동철 선생님이 복권소를 나사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죽음이 안 무서웠어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둘째, 가족에게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는 것. 자식들이 피하더라도 편지를 쓰시든 녹음을 남기시든 반드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영이 할머니와 막내딸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살아있는 대화였다고 하셨지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호스피스와나 의료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 호스피스는 포기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선생님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석 달을 보내셨고 잠들듯이 가셨습니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에서는 호스피스를 받은 환자가 2개월 이상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편안함의 생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양을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 그 공포가 줄어듭니다. 편지 한 장, 서랍 한, 아침에 10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삶의 끝이 더 두렵습니다. 준비하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신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남겨질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전 의향서를 이미 쓰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해 보셨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런 준비가 필요 없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댓글에 써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걱정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분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변에 비슷한 나이의 친구분이나 형제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피합니다. 불편하니까, 무서우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삶이 어떤 모양이었든, 넉넉했든, 팍팍했든, 화려했든, 조용했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도 여러분답게 가십시오. 누군가가 정해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 묶인 마지막이 아니라 내 손이 자유로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같이 차 한잔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 것이기를